혹시 성공과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사회에는요, 돈이나 인맥 말고도 우리의 취향이나 말투 같은 바로 이 문화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 기생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영화의 긴장감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던 핵심 장치, 바로 냄새였잖아요.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선. 대체 이 냄새가 뭘 상징했길래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끌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기생충 속 보이지 않는 선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에서 말하는 그 반지하 냄새는요, 김씨 가족이 아무리 완벽하게 상류층의 역할을 연기해도 절대 숨길 수 없었던 몸에 밴 계급의 차이를 상징했죠. 사회학에서는 이걸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특정 환경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투나 걸음걸이, 음식을 먹는 습관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의식적으로 따라하기가 정말 어려운 우리 몸에 깊숙이 새겨진 정체성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선이 가하는 압박에는 상징적 폭력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도 단지 특정 문화나 취향을 기준으로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바로 박 사장 가족이 김 기사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 보였던 그 미묘한 멸시, 그게 바로 상징적 폭력이었던 거죠. 영화 기생충의 이 강력한 예시는요, 사실 우리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거대한 이론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론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선, 냄새로 상징되었던 것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 개념, 문화자본입니다. 1960년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유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그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꼭 은행 계좌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세련된 말투나 좋은 교육 수준, 예술에 대한 지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때로는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돈, 즉 경제자본 중요하죠. 인맥, 즉 사회자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브루디유에는 이 세 번째 자본, 바로 문화자본이 이 둘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돈과 인맥만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화자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부르디유에는 이걸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체화된 자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밴 것들이죠. 오랜 훈련으로 익힌 악기 연주 실력이나 유창한 외국어 실력처럼요. 둘째는 객관화된 자본인데요. 이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서재를 가득 채운 책이나 벽에 걸린 미술작품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자본은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명서, 바로 명문대 졸업장이나 전문직 자격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사람의 문화자본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화자본 이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 공정한 기회라는 신화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들 굳게 믿고 있잖아요. 교육은 계층 이동의 공정한 사다리라고,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브루디유의 대답은 정말 냉정합니다. 그 사다리는 사실상 처음부터 부서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겉으로는 굉장히 중립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류층에게 익숙한 말투와 지식, 즉 그들의 문화자본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높은 문화자본을 가진 가정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나 태도에 이미 익숙하니까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학교라는 게임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뒤처지기 쉬운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계급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부르디유가 활동하던 20세기 중반의 프랑스랑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문화자본의 형태도 진화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어떤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상류층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왠지 늘 클래식 음악만 듣고 저녁에는 오페라를 보러 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요.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과거의 엘리트들은 스노b, 속물에 가까웠습니다. 자신들만의 고급 문화를 즐기면서 다른 계급과는 딱 선을 긋는 방식이었죠. 이게 바로 부르디오의 초기 이론인 상동성 가설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새로운 엘리트들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클래식과 오페라는 물론이고 힙합, 웹툰, 아이돌 음악까지 모든 걸 즐기는 옴니보어, 잡식 동물이 됐거든요. 오히려 이 넓고 다양한 취향 자체라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 된 거죠. 이걸 잡식성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섞여 있는 것 같아요. 201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클래식, 뮤지컬, 골프 같은 활동을 고급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노베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요즘 시대의 진정한 문화 자본의 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클래식 공연장에서 품위 있게 감상을 논하다가도 돌아서서는 최신 밈이나 아이돌 음악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잡식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유연함이야말로 더 미묘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지위의 신호가 된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음악, 읽는 책, 사용하는 말투, 이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라는 게임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고 기회를 만들거나 혹은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